낚시 좀 보내줘. 낚시 종합 브랜드 바낙스. 역시 바낙스야.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큼 좋은 물을 드세요. 농심 안녕하세요. 의미와 재미가 함께 있는 12시 사건 상황실입니다. 오늘 사건 상황실이 첫 번째로 주목한 사건, 역시 고유정입니다.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또 포착됐습니다. 바로 경찰이 체포하는 당시 왜요라고 말하면서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은 건데요. 이러한 고유정의 심리와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있다며 은행 직원에게 속아서 13억 원을 잃었다면 그 돈을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은행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한 80대 노인과 은행의 법적 공방에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14살 조은누리 양의 행방이 일주일째 묘연합니다. 경찰과 소방 구조대는 물론 육군 장병과 드론까지 투입됐지만 그 흔적도 찾지 못한 건데요. 특전사 부대 투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7월 29일 사건 상황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분석하고 또 분석해도 끝이 없는 고유정의 기이한 행동들인데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서상희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6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서 기자, 당시 고유정의 표정이 좀 기이했다고요. 네, 체포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이 고유정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건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이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유정은 왜요라고 되물으면서 네.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께서는 많은 강력범죄자의 체포 당시 모습이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고유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방금 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미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가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살인 그러면은 뭐 무슨 살인요라고 하는 what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네.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라고 하는 why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네. 오히려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다,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표정은 어떻게 보시면은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내심으로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금 이제 본인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이 시나리오가 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소위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말이 그 상대 수사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세트로 그냥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예,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본인이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그 동기를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지금까지 줄곧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관이 이제 검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한다면서요. 글쎄요, 뭐 저 정도면은 뭐 사실 어리둥절한 측면도 보여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침착하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침착한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양심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은 저 상황에서 뭐 주저앉거나 내지는 또 반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침착함과 그리고 뻔뻔함을 같이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이 왔을 때 제가 당했는데 이렇게 말한 고유정. 차에 호송차에 탄 이후로는 약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차에 타서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주는 게 맞다고 진술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건을 할 때 소환하는 동의 출두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긴급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할 경우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차에 타서 보니까 경찰들이 어느 정도 증거 확보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인할 필요 없이 내가 시인을 하고 시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발적으로 몰려고 그렇게 처음에 부였지만 나중에는 시인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 6월 1일 고유정 체포 당시 현장의 모습, 그리고 고유정의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면서 고유정의 심리를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약간은 자포자기했던 걸까요? 일단은 이제 네. 이전에 그 제주 동부 경찰서 수사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그 동부경찰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유정이가 전화를 하면 또박또박 받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별로 이제 의심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유정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아마 자기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실종 수사를 하고 있을 그럴 단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을 자기는 깜빡 이렇게 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 사실 자기 집 주위에 네. 시신을 훼손하는 뭐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이런 네. 것을 완전히 증거인멸을 안 한 상태인데 왔지 않습니까? 경찰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는 본인이 계속 그 뭐 부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네. 그것이 별다른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최초에 얘기했었던 우발적인 그런 범행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뭔가 전략을 바꿨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러한 체포 당시 영상이 지금 공개돼서는 안 되는 영상이었다면서요. 그래도 논란이 거세죠. 맞습니다. 특정 일부 언론사에게만 이 특정 경찰이 제공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영상을 공개한 사람, 제공한 사람,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 서장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인사가 나서 이 제주경찰청으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실제로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인정을 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재직 시절에 한 번, 그리고 인사 이후에 다른 언론사에 한 번, 총 2번을 제공했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 말을 아꼈는데요. 실제로 채널A 취재진도 전화로 접촉을 했는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묻자 뭐 시간이 없다, 다음에 통화를 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군요. 부인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이런 게 사실 언론사를 통해서 뭐 경찰의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이 체포 영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물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론사의 뭐 피의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세세하게 따진 뒤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검증을 고유정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현대판 조리돌림이다 이러한 말까지 썼는데 왜 체포 영상은 그러면 유출해도 되냐 이런 누리꾼들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때는 뭐 피의자 인권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이제 하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들었죠. 물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피의자 인권을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체포 영상을 유출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몰리게 된 것이죠. 원래가 이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부에 관한 규칙 제4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의 보안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유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요. 네. 예외는 뭐냐면 범행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뭔가 이제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보라든지 추측성 보도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뭐 이건 아니니까 앞에 이제
국민에게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느냐? 네. 사실은 유형과 수법은 뭐 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체포 영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경찰 정말 사면 초과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서 지금 규칙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는데 사실 수사 당시에도 아쉬웠던 게 조금만 더 고유정을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펜션에 더 빨리 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실제 고유정이 그 펜션에 묵었을 당시 1박을 더 하겠다 또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서요, 주인에게요. 예, 그런 면이 조금 이제 아쉽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수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호기심 또는 어떤 그 의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고유정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시기 같은 것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이 펜션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범행 이튿날 바로 1박을 더 하겠다라고 연장을 했는데 네. 그 당시 펜션 주인이 아마 그쪽에 그 예약된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1시간 정도 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30분 더 있는 거로 조율을 했는데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그 시신을 훼손하거나 처리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아마 고유정이가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약속한 퇴실 시간이 돼 가지고 주인이 그 무인 펜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펜션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방 안에서 이 여성의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묻지도 않는 얘기. 애하고 애 아빠는 아침에 먼저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고유정의 완벽한 은폐 시도 속에서도 뭔가 허점이나 이러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조금씩 포착이 됩니다. 사실 의아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당시에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 봉투도 특히 문제였습니다. 네. 이 펜션 주인이 그때 고유정을 봤을 때 고유정이 캐리어 1개와 이 쓰레기 봉투 3개를 차에 옮겨 싣는 것을 보고 사실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놔둬라, 우리가 치우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굳이 고유정이 자신이 쓰레기 봉투를 치우겠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범행에 남았던 어떤 도구들이나 흔적 그리고 이 전 남편의 시신까지도 완벽하게 현장을 치웠던 그런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 남편 살해 전후로 해서 고유정이 꼭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지니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은 네. 고유정의 가방 안에 팥과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팥과 소금. 네, 팥과 소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팥신 네. 우리가 이제 미신적 신화로 해가지고 귀신을 뭐 쫓아낸다는 것도 있고 소금은 뭐 재수 없다고 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끼고 오지 말라 뿌리는 건데 네. 그걸 갖고 다니진 않죠. 보통 집에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안 뿌리는데 고유정에는 그걸 가방에 갖고 다녔고 네. 또 그리고 고유정의 부모 앞에도 팥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서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는 맞는 거죠. 교수님, 역대 범죄자 가운데서 이렇게 특히 살해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 팥이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셨 적 있으세요? 글쎄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아마 이제 그 집안 중에서 무속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와 연관된 그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뭐 있으면 소금 뿌린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동짓날 우리가 팥죽을 먹으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팥하고 이제 그 이 소금을 소금하고.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비닐봉지에다가 소금을 넣은 상태에서 팥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금에 쩔은 팥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아무리 그 담대하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심으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가 뭐 귀신으로부터의 어떤 복수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고유정이가 그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고유정을 바라보면서 경악하고 또 슬픈
마음을 느끼는 건 우리 국무인뿐만이 아닌데요. 사실 현재 남편이 가장 그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사이트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청원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 남편은 이제 꾸준히 자신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다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 이런 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계속 피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억울한 심경을 조금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나를 2번, 3번, 10번도 더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 그 아이의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는데 6살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 아이의 모습, 예쁜 아이의 모습으로 네. 기억되길 바란다. 아빠로서 기도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 다음 달 12일 오전에 제주에서 진행되는데요. 법정에서는 또 어떤 모습과 말로 충격을 줄지 고유정 사건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 확인해 보시죠.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러한 속담이 있죠. 이번 사건은 믿는 도끼, 그러니까 은행 직원에게 깜빡 속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에서 또 한 번 이 노인은 발등을 찍히게 되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 노인이 거액의 돈을 얻게 되면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이 노인은 한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나 이런 것에는 네. 관심은 없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80대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가 개발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꽤 큰 규모의 보상금이었는데요. 무려 네. 30억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별다른 투자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은행을 떠올렸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서 전액을 입금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액의 예금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아마 VIP급으로 이 노인을 예우했던 것 같은데요. 네. VIP실에서 전담 관리를 했던 이 팀장과 이때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종종 팀장을 찾아가서 이 돈 관리나 이자 자산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자식 걱정도 조금 털어놨습니다. 이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실패한 아이들도 있어서 만약에 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네. 고민들,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30억 원이 생겼으니까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은행의 VIP실에 있는 팀장을 아주 의지한 것 같아요. 맞죠. 뭐 땅을 갖고 있다가 결국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돈은 땅에 묻으면 누가 가져가지 못하는데 현금으로 이제 갖게 됐어요. 네. 자식이 4명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에 네. 실패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럼 분명히 이제 달라고 그럴 것이고 뺏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상의를 하니까 안전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매달 일정 수익금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뺏길 뭐 염려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라 그랬더니 이 30억 중에 15억을 여기다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심 씨가 VIP실의 팀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VIP실이라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노인들을 대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고 그 환심을 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꼭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도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을지 은행 직원에게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이 노인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으로 돈이 있다고 한다면 뭐 친척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친구 지인들이 투자하러 하지만은 믿지는 못하는데 은행은 일단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은행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VIP 팀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팀장이 관리해주고 투자하라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노인이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저나 우리 이제 앵커분이라도 마찬가지로 VIP 팀장이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살펴보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싶어서 당연히 투자하고 돈을 맡길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년 뒤 또 다른 상품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예, 그 15억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30억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또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이 은행의 상호가 들어간 특정 금전 신탁 이런 신탁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이제 간판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VIP실 팀장을 믿고 13억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은행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은행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은행 상호가 찍혀 있었다면서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은행 이름과 함께 이 특정 금전 신탁이란 아주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제안서가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이 팀장이 가짜로 만들어낸 상품이었던 거죠. 이 돈으로 뭘 했냐? 인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평소 이 노인은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몰랐고 아무래도 은행 이름이 있고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게 가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VIP실 팀장이 13억 원을 타다가 다 써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은행은 뭐 했습니까? 은행도 사실은 정기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적발을 했습니다. 아, 그 후에요? 예, 그 후에 이제 알아내가지고 감찰을 통해가지고 비리를 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징계 면직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은행에서 이제 감찰을 할 때 네. 은행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 VIP실 팀장이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또 이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네. 제 3자 명의로 이 13억의 돈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빼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는 이제 징계 면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직원이 은행에서 잘린 지 1년 넘게 지나도록 은행이 이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이분이.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이 고객에 대해서 그 피해 사실을 고지를 하고 어떤 그 피해의 어떤 그 범위를 축소하게 하는 것이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네. 그 의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난 뒤까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2016년 7월에 바로 이 그 노인이 아내가 이제 그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상속 문제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는데요. 은행에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잔액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얘기를 네. 듣습니다. 15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용을 갖다가 깨닫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이미 이 A은행이 당시에 그 이 VIP 팀장을 징계를 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한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쉬쉬한 게 아닌가? 쉬쉬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그 은행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그 노인은 알고 있었는데요. 뭐 너무 허탈하니까 돌아간 내 아내가 이것을 알려 준 것 같다라고 좋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노인은 그 팀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있는 은행의 그 명성을 믿고 돈을 맡겼을 텐데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은행이 이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도 무려 1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팀장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이 은행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문답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팀장에게 조사가 됐던 거죠. 이 노인이 피해당한 사실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은행은 1년 동안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80대 노인이 자식들과 함께 은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은행은 노인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사실 피해를 본 금액은 13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7억만 나왔을까요? 먼저 이런 이제 소송을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고를 친 사람은 은행의 팀장이죠. 네. 그럼 팀장한테는 민법 750조에 의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팀장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한테는 이 은행원을 사용한 이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은행을 갖다가.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3억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그 은행에 이렇게 가입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문의를 한다든지 네. 내지는 자신도 잘 알아볼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가입을 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택에 가서 했어요. 자기 집에서 말이죠. 자택에서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인이 좀 더 알아보고 자신도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7억 원으로 이제 감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이제 은행의 위험 방지 의무
또 관리 의무 이런 것들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으면서도 노인의 책임도 물어서 결과적으로 반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반응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 한 누리꾼께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은행이나 혹은 그 팀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냐, 특히 은행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이제 이 불법 네. 행위를 한 팀장은 당연히 네. 그건 행정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은행이 문제입니다. 은행은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몰라도 네. 여기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은행은 사실 좀 어렵고 이 본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 80대 노인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6억이 날아간 상황인데 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7억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의 이제 그 금융팀을 고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80대 노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은행 직원이 은행에 앉아서 이 상품이 은행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제 그 이 은행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굴지의 이 은행과 거대 로펌과 상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또 이 항소심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이 개인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말은 조금 좀 안타깝지만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룹 빅뱅의 멤버죠. 강대성 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 전해드렸죠. 그런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는 정황마저 포착됐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그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바로 그 건물에서죠. 맞습니다. 300원대 대성이 구입한 그 건물, 취재진이 가봤더니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았던 그 수상한 건물에서 이번에는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을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린 겁니다. 채널A 취재진은 당시 그 손님으로 잠입 취재해서 네. 그 유흥업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정황 그리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대마초를 구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직원이 거절을 하지 않고 은연중에 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겁니다. 또 이 마약의 유통 루트, 그러니까 손님으로 연계된 손님을 통해서 이 마약 유통업자를 통해서 이 VIP 손님들에게 구매해주는 그런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채널A 취재진이 손님인 척 가장해서 직원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알아는 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거의 사는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문자로 번호 남겨주세요. 근데 그건 개인 재량이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팀장님, 결국 마약 구해주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채널A 제작진이 가서 했는데 사실은 민간인들이 마약 구매 의사를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저건 이제 그래요? 함정수사들 아니지만 네. 어떻든 간에 그 마약이라고 그러면 알다시피 필로폰, 코카인, 대마, 네. 물법이나 GHB 같은 거를 좀 판매하고 있는데 저거를 저 업소에서는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일반인이 가면 아마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회원들이 붙어가게 되면은 그럼 알아보겠다. 이거는 본인이 판매하는 건 아니고 유통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알선도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뜻에 따른다면은 그 원하는 사람이 구매를 원할 때는 얼마든지 마약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종업원의 그냥 일탈일까요? 해당 유흥주점도 알았을까요? 해당 유흥주점에서 자기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거기 그 웨이터들 중에서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업소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개인 재량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소위 우리 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업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건물을 소유한 대성이 과연 알고 있었냐인데요. 불법 유흥주점, 성매매, 그리고 마약까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건물을 일단 살 때는 말이죠, 권리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들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대성은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군대를 갔고, 그리고 해당 업체들이 불법 영업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지금 밤마다 여성 접대들이 뭐 떼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성도 사실은 건물을 살 때 임대 현황 같은 걸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 관리인은 대성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제소전 화해라고 그럽니다. 제소전 화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뭐 임대료 안 내고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대성은 이렇게 이제 불법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알긴 알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았는지 그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건물주는 말이죠, 건물 관리인을 통해서 건물이 건강하게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대성 측은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해당 건물에서 마약을 한다, 이런 첩보를 입수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첩보를 입수해서 실제로 경찰도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래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경찰이 그냥 아무 소문에 의해서 내사에 착수하진 않거든요. 네. 이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투약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첩보가 있었고, 경찰이 그 과정에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당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은 맞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별다른 사항 없이 올 초에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진도 이 사실을 그 직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경찰 역시도 이미 한 번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과연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좀 비난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채널A 취재진이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띤 취재를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 정도는 포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내사 종결을 했을까요? 이 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소 고발하게 되면은 입건하고 수사를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첩보나 풍문, 언론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수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수사가 아니고 내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증거가 안 나오고 피의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를 찾는데 해보니까는 마약 투약한 사람도 없고 공급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마약을 찾지 못해.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그걸 수사로 들리지 못하고 내사, 즉 수사 전 단계를 해가지고 종결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A에서는 제대로 했지만은 그 당시에 경찰들이 첩보원도 동원하고 이제 협조자 동원했는데, 이 어떻든 간에 증거라든지 기록본 이런 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사 종결을 한 거죠. 그렇군요.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그야말로 불법의 온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성매매 정황까지 포착됐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싹 다 같이. 하나만 틀리고 업주만 틀린 거예요. 뭐 아가씨도 같이 하고 그냥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라. 테이블 안에 2시간 같이 놀다가요. 네, 나가서 아마 1시간 아마 연애할 거예요. 현금가로 하시면 이에요. 뭐 호텔 이쪽 숙박 비용은 따로 다 준비. 그래서 경찰과 해당 구청이 정말 핵심 내용을 쏙 빼고 단속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일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의혹들이 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핵심적인 것이 성매매하고 이제 마약 관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2016년에 불법 영업을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단속을 3년이 지난 네. 최근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난번에 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불법 영업이 이번에 이제 적발된 업소 중에는 이미 그 3년 전에 단속에 걸렸었던 그 업소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일반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또는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 최소한 지난 4월에도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대성 씨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이제 단속이 된 거는 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이 됐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 음식점에다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다든지 네.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물주에게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성매매를 하다가 네. 걸리면 그거는 건물주에게 통보를 되는데, 하는데 네. 식품위생법은 이제 통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의혹이 가득한 채널A의 보도가 나가자 해당 불법 유흥업소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 기자, 이게 어떤 일이죠? 네, 저희 취재진이 27일 날 야간에 방문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강대선 씨 소유의 8층짜리 건물입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5층 아래 몇 개 층을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지하 1층과 5층 이상에 입주한 불법 유흥업소 5곳이 모두 문을 닫은 건데요.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그 지난주와 달리 이 창문 속 실내는 컴컴해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녁마다 가게 앞에서 주차 등을 안내하던 천막도 사라졌는데요. 유흥업소를 찾는 손님들과 접대부들로 북적였던 건물 앞을 오간 후 사람들도 현재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왜 폐업을 했는지 직접 그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개치고 문을 닫아요. 아예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폐업을 2군데에서 겁이 나서 폐업을 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돋보기 시간입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 네, 그야말로 애타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애타게 발견 소식을 기다렸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단 아직 실종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가족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이 조은누리 양이 먼저 내려가겠다고 한 뒤 실종된 지 벌써 일주일입니다. 경찰은 이 행방이 묘연해지자 24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또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5일부터 어제까지 한 100mm를 그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당 30mm 쏟아졌다 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야산이고 또 수위 많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어떻든 그 경찰하고 소방본부 또 육군 37단 소속 그 병장들 동원해서 250명이 동원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소방 그 구조견 있지 않습니까? 4마리를 동원을 했고 네. 군견까지 동원했어요. 1마리.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수색용 드론 하늘 떠다니는 드론을 해가지고 네. 뒤졌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약간 정지 상태인데 어떻든 지금 계속해서 그 추적해가지고 수색할 예정이고 또 경찰에서는 그 열화상 감지 또 드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온 같은 거를 그 추적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것까지 동원해가지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군은 특전사 부대까지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뭐 CCTV 뭐 다 동원해도 지금 흔적 하나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CCTV에 잡혀야 되거든요. 어떤 CCTV냐면 차량 블랙박스 CCTV 말이죠. 이거를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량이 이제 움직이면서 거기를 지나갔던 차량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차량에 이 조은누리 양이 탔다면 그런 것들 추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고 인근 폐쇄유로 CCTV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산에서 길을 잃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충북경찰청에서 관역사대에서 40명이 지금 투입이 됐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지금 뭐 군까지 투입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을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좀 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빨리 발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은누리 양 혹시 보셨다면 112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돋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기 잡으려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름철 불청각인 모기를 잡으려다가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5월 부산 영도구의 주택가입니다. 이 깨진 창문 사이로 이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 뒤 그만 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지난 4월 대전의 아파트에서도요,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베란다 유리창이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이 집 안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 집 안의 모습도 사진이 있는데 그을린 모습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베란다에 들어온 역시 파리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다가 불이 번진 건데요. 도대체 살충제를 어떻게 썼길래 잇따라 불이 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인이 스프레이형 살충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어차피 모기라든가 이런 어떤 해충을 갖다가 구제하기 잡으려고요. 위해서 네.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라이터 화기 같은 거를 전혀 사용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라이터나 또는 뭐 화기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프레잉 살충제를 하고 난 뒤에 전기 모기채 있잖아요. 전기 모기채는 바로 거기에 이렇게 모기가 부딪히는 순간에 이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모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바로 불꽃이, 즉 기화 상태로 실내에 가득히 그런 어떤 스프레이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떤 불꽃이 튀게 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프레이형 살충제와 전기 모기채 혹은 가스레인지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서 기자, 저희가 실험을 해봤죠? 네, 실제로 채널A 취재진이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네.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이 투명한 밀폐 상자 안에서요, 이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자 저렇게 뿌옇게 변하는 모습인데, 예, 순간 불이 붙는 모습이 보이죠. 손뭉치까지 이 저게 보시는 게 전기 모기채예요. 이게 작동을 하는 순간 저렇게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이 거의 흔들릴 정도로 분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에 뿌리는 그 모기 기피제도 저렇게 한번 뿌려봤는데요. 역시 한번 전기 모기채를 작동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화력과 함께 이 손뭉치로 불이 붙으면서 거의 폭발 수준의 그런 화력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살충제나 모기 기피제를 뿌린 다음에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면 폭발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스프레이 살충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LP가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LP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가연성이 가장 높은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LPG의 주 성분이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불씨와 스파크와 같은 저마원이 만나게 되면 가스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기채 사용하실 때 만약에 살충제 뿌리신다면 꼭 환기를 먼저 시켜주신 후에 전기 모기채를 사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기는 진동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뼉을 치거나 모기를 쫓거나 손으로요. 혹은 선풍기를 살짝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지혜로 여름 현명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판결의 재구성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1994년 대한민국에는 유독 대역 강력 사건이 많았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일면의 기사입니다. 범죄 조직 지존파 사건은 당시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6명의 여성을 납치, 살해하며 전국을 누빈 살인 택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범인의 이름은 온보현. 38살, 내 나이만큼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목표를 세우고 이른바 범죄 일기까지 작성한 인물이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한때 여성들의 택시 기피증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을 안겨줬던 온보현, 그의 범죄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보현의 처음 범행이 시작된 시기가 이른바 지존파 사건으로 시끄럽던 1994년 여름이죠.
예, 지존파 사건도 참 그때 대단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온보현 사건은 거기에 조금 묻힌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1994년 8월 초인데요. 이때 이제 만으로 37세, 우리 나이로 38세입니다. 이때 온보현이가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우리 나이로 38세니까 38명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전북이 고향인데 그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서 숙부집에 머무르면서 고향 근처 야산에 구덩이를 미리 파놓습니다. 거기 묻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를 차고 해서 훔칩니다. 그런 다음에 번호판을 훔쳐가지고 이제 살인 택시를 만듭니다. 가짜 택시를 하나 만든 거죠. 네.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8월 28일 날 작전을 이제 개시하는데요. 온보현 입장에서 말이죠.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그 살인 택시에 태웠어요. 네. 그리고서 협박을 해가지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네. 그런데 여성이 이제 살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영도고속도로에서 그 문을 온보현이가 네. 잠시 열었는데 그때 네. 이제 탈출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여성은 이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 온보현이는 여성을 쫓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도주를 일단 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범행에서 일단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범행이 바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 이어서 범행이 이어졌는데 송파에서 40대 여성을 택시를 태웁니다. 네. 택시를 납치한 거죠. 가면서 구리 안산 그 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또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가서 김제 영천에 가가지고 거기 왜냐하면 미리 그 야산에 구덩이를 파놨거든요. 네. 이제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또 성폭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막고 손도 고 다리도 묶고 한 다음에 그 구덩이에 그 40대 여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살인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도 바로 못 했어야 되는데 네. 피곤하다고 잠을 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온보현이가 잠을 자니까 그 구덩이에 있던 40대 여성이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간 다음에 그 다른 분한테 그 범행을 신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도와줘가지고 풀려난 건데 어떻든 그 신고를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니까는 경찰관들이 와보니까 택시가 있는 거예요. 네. 택시를 압수를 했겠죠. 그런데 온보현이가 그 택시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갖고 다니던 범행에 사해간 택시가 흡수가 되니까 수사가 시작되구나 싶어가지고 대전으로 도주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는데 경찰에서는 택시도 수사해가지고 지문 같은 걸 확인하겠죠. 네. 그리고 그 피해자를 통해서 뭐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는데 그 구리 아무튼 그 택시 기사들이 서울에 있는 택시 회사를 뒤져가지고 전체 현직이던 그만뒀던 사람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피해자 면접사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했더니 그 온보현의 신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범행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여성들이 도망을 갔으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구나 이런 건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온보현의 범행이 계속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온보현이가 자기의 어떤 그 범행 동기 자체가 그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경찰에서 뭐 자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본인이 그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범행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택시를 뺏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로 두 번째 범행 일주일 뒤인 그 9월 9일 날 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식당 인근의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그 택시를 갖다 훔쳐가지고 또 이 이제 온보현이 같은 경우는 여러 택시 번호판을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이제 번호판을 네. 위조를 하고 또 이틀 뒤인 9월 11일 날 구로구 독산동에서 20대 여성 그 승객을 태워가지고 네. 그 사람을 그 길가에서 성폭행을 하고요. 또 31만 원을 갈취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와서 추가적으로 또 성폭행을 합니다. 네. 아주 재질이 좋지 않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피해 여성을 바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려오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범행 대상을 찾으러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 여성이 반항을 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싱겁고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범죄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그 포박 당했던 여성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온보현이 사라진 틈을 타가지고 바로 몇 시간에 걸쳐서 묶여있던 포박을 풀고 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온보현이 말한 게 과실성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피해 여성을 데리고 산으로 끌고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무고한 희생이 계속됐는데요. 그러니까 1994년
9월 12일 서울 양재동 인근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범한 택시인 줄 알고 이 여성은 택시에 탑승을 하게 되죠. 이 톨게이트까지 간 부근에서 이 온보연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앞서 이 여성을 묶어놨던 횡성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이미 앞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보고 이른바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엉뚱하게도 20대 여성에게 굉장한 폭력을 휘둘렀고 여성을 네. 묶고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이후 용인의 인근 야산까지 여성을 끌고 가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난 뒤에 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납치 끝에 이 네 번째에는 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 4명의 피해자가 벌써 생겼습니다. 사실 다 피해자가 납치된 위치가 다르거든요. 당시에 바로 이게 연쇄 범행이구나 알았다면 바로 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당시 경찰, 그러니까 전북 김제, 용인, 그리고 서울 그렇지는 못했다면서요. 피해자 가족들이 납치당했을 때 네. 비밀리에 수사를 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개에 있을 경우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별로 수사를 하는데 공조사를 좀 비밀리에 수사해가지고 범인 또 그리고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경찰관에게는 포상이 주어집니다. 네.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특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최선 노력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공조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김제서에서 어느 정도 범인이 드러났으면 수배를 했어야 되는데 수배하게 되면은 누구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거하려고 좀 공을 다툰 건데 어떻든 공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범인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안 느낀 거예요. 추적하면은 검거하지 큰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조까지는 안 가고 각자 단독으로 뛰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세 번째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네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야만 온보현. 그런데 범행이 이래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5번째 피해자가 생기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네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거 아닙니까? 네. 9월 13일 새벽에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9월 13일 당일날 다시 5번째 범행을 저지르는데요. 이때 이제 용인에서 살해를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강동구에서 19살 여성 승객을 자신의 그 살인 택시에 태웁니다. 네. 그리고서는 김천시로 가요. 경북 김천시. 여기 가가지고 성폭행을 합니다. 여관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성을 새벽에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요. 집에다 데려다 준다고요? 예, 그전하고 굉장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이제 잡히고 나서 말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홀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묘한 감정이 느껴져서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번째 피해자는 성폭행은 당했습니다만은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인까지 한 사람이 일말의 동정심을 느꼈던 걸까요? 그러면 아예 범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성폭행을 한 후에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네. 본인이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심리냐면 네. 자기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신처럼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를 조종 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결심을 해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살려주고 뭔가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수혜를 받는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인이 이전에 어떤 경험하고 약간 중첩대에서 네. 공감대를 형성했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온보현 범행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또 피해자가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게다가 그 앞선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지 채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또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렇군요. 맙니다. 9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20대 여성 역시 승객을 태웠는데요. 이 피해 여성에게 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 이 여성이 반항을 하니까 분노를 하게 되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이 여성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온보현이 이 손을 다쳤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여성을 살해하게 됩니다. 6번째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타난 건데요. 이 여성의 시신 이 온보현은 경북 김천시 이 외곽 고속도로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까지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온보현의 살해 일지를 한번 지금 달력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1일, 4일, 그리고 11일, 12일, 13일, 14일. 보통의 연쇄 살인범이라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거의 폭주 수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강간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네. 하는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붙이는 건데요. 그걸 이제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죄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간격을 우리가 그 심리적인 냉각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쿨링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 심리적인 네. 냉각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라든가 욕구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바꿔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방금 그 보여주신 달력 한번 볼까요? 다시요.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11, 12, 13, 14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춰 가지고 살인을 할 사람들의 숫자를 이미 네. 그 결정을 해놓고 난 38 뒤에 명이요. 예, 38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자꾸 경찰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목표를 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면적인 그 조급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온보연의 6차 범행 이후에 당분간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변호사님,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사실은 6차 범행 때 그 강하게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그래가지고 손을 다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범행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동구 철호동으로 숨어듭니다. 네. 구석진 여관방을 정해가지고 거기 13일간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손도 다쳤고 해서 손 어떻게 다쳤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와 싸우다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맥주병을 내리쳤는데 손가락을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핑계를 대고요. 그다음에 회사 택시를 갖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회사 택시인데 안 들어가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래는 내 택시인데 그냥 네. 면허가 없어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가 없어갖고 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하여튼 전혀 그 초조해하거나 또는 그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손을 이제 그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범행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 당시 1994년 9월 20일 그 유명했던 지존파가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9월 27일 온보연에 대해서 경찰이 공개 수사를 전환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온보현이요, 살인을 그야말로 폭주를 하다가 자수를 한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27일 날 공개 수배를 내렸는데 그 온보현이가 공개 수배를 보고 신경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9시 20분경에 금친 차량을 몰고 서초 경찰서로 갔어요. 서초 경찰서 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신고를 왔다고 들어가서 형사를 만난 다음에 본인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성폭행했다고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서초소에서 지존파를 검거해서 수사를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보현이는 그런 범행을 하면서도 지존파하고 자기하고 그 비교를 한 거예요. 정상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의 경쟁 심리군요. 그렇죠. 있었고 오히려 또 지존파가 있는 간파 같이 넣어달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보현이는 정치적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보다 언론에서 언론이 더 나오고 네. 또 그리고 더 강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존파는 사실 돈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목적 없이 죽인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존파에 대한 어떤 경쟁의식이라고 그럴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술할 때 뭐라 했냐면 8부터 한 50명 정도를 납치해가지고 살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못했고 6명을 납치한 중에 2명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진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존파와 비교하는 거를 좀 본인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달라고 했지만은 제 생각에 보기에는 그 지존파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그런 경쟁심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온보현이 지존파와 비교해보고 싶다며 자신의 그야말로 범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좀 다 함께 확인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범죄 노트를 보면 그야말로 자기 과시욕이 대단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범행 일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써놨어요. 24쪽 분량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범행 준비 과정, 그리고 피해자 인적 상황, 당시의 심정,
그리고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구리 안산 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했다. 강원도 행성으로 가서 성폭행 후 31만 원을 빼앗았다. 네. 3, 4일 놀면서 다음 범행을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력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꼭 나의 목적을 달성해 이 부문 세계 제일이 되겠다. 즉 살인 사건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제 경찰서 바보 같은 녀석들 전국에 수배한다고 내 스스로 자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잡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존파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할 때 살해 목표 인원을 이제 38명으로 했다가 다시 50명으로 바꾼 그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 일지를 기록한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우발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행 동기가 이쯤이면 가장 궁금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그랬다. 어머니 기일에 죽으려 했다. 특히 마지막 줄 보시죠. 범죄를 저질러서 가족들이 창피해서 고향에 못 오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왜 남자가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했을까 물어봤더니 남자보다 여자가 쉽지 않은가. 억울한 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자 사교된 여자가 절교를 선언해서 여자 보는 눈이 달라졌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적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눈 앞에서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때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가장 악랄한 범죄자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혈서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약한 상대의 여성을 갖다 고르는데 그것이 79년도에 같이 살던 여성이 있는데 80년도에 그 여성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미웠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나름대로의 범행 동기를 합리화시킨 것이고 이 사람은 그저 어떤 목적 없는 그냥 그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했을 뿐이죠. 그렇군요. 결국 온보현 1심과 2심, 3심 모두 사형이 선고되고요. 지난 1995년 11월 이렇게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토록 자기가 경쟁 심리를 추구했던 지존파와 함께였는데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저희는 60초 후 다시 뵙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여름에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맥심 카카오 프렌즈 여름 한정판 출시. 굶어야 한다. 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또 포기했다. 왜 포기하는 다이어트를 하지? 이런 다이어트 그만할 수 없나? 굶지 않고 먹으면서 뺀다. 시작하세요. 칼로컷 두드림.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회원 전용 특가에 최저가 보장까지. 대세는 호텔스 컴바인. 밥하지 않는 집. 요즘 밥 안 해 먹고 살아요. 밥은 햇반이 더 맛있던데 뭐. 당신은 잡곡밥이죠? 요즘 어느새 밥하지 않는 집이 늘어갑니다. 매일매일 햇반 생활. 네, 오늘도 여러분의 1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름 양재효. 재효군이 단 5살 때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종됐습니다. 가슴 명치 부근에 물에 대인 자국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이 벌써 28살입니다. 재효군을 아시거나 기억하시는 분은 112로 제보 부탁드립니다.